네, 민심 2024 국민의 선택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야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좀 분위기를 알아볼까요? 과반을 목표로 했는데 훌쩍 넘는 예측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목표치는 좀 겸손하게 잡았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녀보면은 민심이나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평가, 심판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실제로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80석 정도는 넘겨야 거의 이 본전은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예. 뭐 일단 뭐 그런 정도 출구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측하신 거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더 나왔습니까? 지금 뭐 한 예측한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개헌저지선 100석 정도라도 좀 지켜달라 마지막에 이제 호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출구조사 결과로는 100석을 못 지킬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보면 사전투표 결과를 보정을 하긴 했다고 하는데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투표율이 보면은 거의 지금 67%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그렇죠. 사전투표예요. 근데 그 절반에 하는 사전투표가 지금 이제 보정이 되면서 상당히 그 민주당 강세로 굉장히 강하게 보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 의석은 줄어들고 국민의힘 의석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 예. 때문에 100석을 못 지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100석은 넘을 텐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보면 상당히 저희가 대패한 건 맞다고 보이죠.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보정할 때도 전통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야권 성향이 강하다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다를 꼭 것이다. 그렇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면 이제 연령대별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연령대가 상당히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노년층이 많이 나오면 국민의힘, 뭐 젊은 층이 많이 나오면 3040이 많이 나오면 뭐 야권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투표는 보면은 연령대가 골고루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가 정책돼 가면서 본 투표는 휴일이니까 휴일은 좀 어디 가서 뭐 여행을 다녀오거나 멀리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 오히려 사전 투표가 편리하니까 직장 가까이서도 할 수 있고 꼭 주소지 근처에서 특정 장소에 가서 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직장 근처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을 체득한 분들이 사전투표에 안착해가는 과정처럼 보였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령층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한 사전투표를 과거처럼 예. 굉장히 야권 성향에 유리한 사전투표라고 전제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출구조사는 조금 예.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출구조사 결과는 지금 나온 것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보통 선거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을 내걸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뭐 2조 심판을 내걸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선거를 관통한 그런 프레임은 뭐 정권 심판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원래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예. 2년이 지난 다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심판론일 수밖에 없죠. 세상에 야당 심판론 걸고 투표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저도 총선 때 그런 경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오죽이 이제 다급했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투표율만 보더라도 보면은 역대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총선 투표 가운데 예, 총선 투표율 예. 중에서. 그런데 역대의 총선 투표율을 보면은 총선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계열, 야당 쪽이 굉장히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32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예. 걸 잘 짚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게 단순한 실망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 실망의 정도가 거의 분노로 표출된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거는 어쨌든 뭐 결과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계속해서 2조 심판을 막판에 강조했는데 이런 프레임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예. 이제 2조 심판도 사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조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것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권당과. 예. 집권당과 여당은 힘이 있고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쪽을 더 어떻게 보면 매를 드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야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 힘 있는 쪽에 대해서 더 매를 드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래된 정서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동생하고 형이 싸우면 형을 더 야단치는 그런 힘 있는 쪽을 더 야단치는 그런 우리 오래된 정서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어쨌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됐던 그런 선거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의 성격으로 투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지금 2년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를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 완전히 실패했죠. 물가 폭등했죠.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어났죠. 외교 실패가 오히려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죠. 이런 모든 면에서 국정 각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검찰권의 남용, 그래서 정적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그다음에 사냥하듯이 수사를 하고 자신의 측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던 수사 방식, 이런 게 실질적으로 권력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번에 아마 특이한 지금 이 지지율 중에서 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걸 보시면은 명확하게 그것은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현재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는가, 검찰에 의해서 또는 집권 세력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나라냐,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 이것이 바로 이번에 총선의 투표로 그대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권 심판론이 간통한 그런 선거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를 얘기하셨는데 물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물가라는 것은 원래 통화가 팽창되면 자동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화 팽창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화 팽창은 없었고요. 재정 팽창, 통화 팽창 둘 다 문재인 정부가 무한정 늘려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물가 상승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게 탓을 돌리는 것은 이건 경제학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가계부채도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인데 그럼 집값을 누가 올렸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집값이 내렸죠. 근데 오히려 집값을 2배 이상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100% 책임이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지만 현상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 것처럼 자꾸 오해하시는 것을 예.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잘못인지를 명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는데 예. 당시에 검찰 총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수였죠. 예. 그리고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검찰이 완전히 다 장악돼 있었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것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표적 수사로 시작됐던 것이고 처음에 시작했던 수사가 사모펀드 수사였는데 이게 무혐의로 끝나자 가족들 표창장 인턴 시간 털기로 들어갔던 것이고 예.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문제고요. 지금도 저는 문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2조 심판 야당 심판 얘기하는데 바로 기본적으로 시각이 뭐냐면은 집권 여당이면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이나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잘못한 건 전부 다 문재인 탓. 예. 여전히 문재인 탓만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뒤에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개표 결과를 속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투표함이 지금 개표소로 이동돼서 개표함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지역 개표 상황을 계속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아직은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개표가 진행돼 봐야 구체적인 판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역별로 좀 보면 서울 민심의 뭐 바로미터는 동작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동작을을 보면은 나경원 후보에게 좀 불리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화면을 보면은 일단 개표한 걸 보면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거의 20% 가까이 앞서가는 걸로 나오네요. 예. 출구조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아직 뭐 개표가 초반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예. 출구조사하고는 너무 다른 예. 결과가 초반에 나오고 있어서 이 출구조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우리가 동작을이 민심의 바로미터였는지 그런 얘기 제가 정치권에 몸담은 지 20년이 됐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만든 말입니까? 네, 어떤 이제 말입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만들더라고요. 아니요, 뭐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예. 그 어디 한 구역이 전체적으로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예. 동작을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의 경계성 문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서울 민심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예. 중요한 지역구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겠죠. 예. 사실 여태까지 동작을은 전통적으로 그런 곳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의 선거에 대해서 저는 참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보면은 너무 거짓 음해가 아주 난무했고 그다음에 동작을을 타겟으로 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전국적으로 동작을에 완전 집중적으로 몰려서 동작을의 여러 가지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이 동작을이 설사출구조사처럼 동작을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어이없는 승리고 이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해야 될 승리지 이거는 당당한 승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출구조사 결과가 이대로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나경원 후보가 빠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 측이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민주당이 빠루를 사용한 것을 증거물로 압수한 거였거든요. 전혀 사실을 180도로 바꾸어서 그런 식으로 거짓 예. 음해를 하고 그런 식의 선거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행태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건 부끄러운 승리예요. 예. 지금 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개표 결과 속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출구조사 결과 보니까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표함이 다 열릴 때까지 또 승부를 장담할 수 할 수 없는 없습니다. 57곳이나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예. 초박빙으로 이제 승부를 겨루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투표가 절반이나 되는데 그 절반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정을 둔 거잖아요. 예. 가정을 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틀릴 경우에는 이게 다 묻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개표 결과를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명동대전 펼쳐지는 계양을이었잖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초접전까지 가는 저는 여론조사도 거기는 있었는데 계양을은 예, 언론사들의 관심 지역이지 실제로 민주당은 저희 당의 관심 지역도 큰 관심 아니고요. 지역이 아닙니까? 예, 관심 지역도 그래도 아니고요. 당 대표 거기 지역구지 유권자들도 않습니까? 크게 그렇게 거기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미 그 예전에 여론조사 지지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확한 데인데 그 언론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관심 지역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심 지역 같으면은 분당갑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광재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결했던 그 분당갑 같은 데는 사실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텃밭이 안 좋은 데거든요. 이제 거의 강남하고 좀 비슷한 지역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데인데 그 이런 데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양산을 같은데 네. 두 경남 도지사 출신이 예, 붙은데 이런 데들은 이제 주요 이제 관심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양을은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지역은 아닌데요. 예. 그래도 뭐 투표율은 좀 비교적 높게 나온 곳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그래도 워낙 관심을 많이 보여서. 예, 그런 겁니까? 예. 지금 분당감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광재, 안철수 두 거물 정치인이 맞붙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뭐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끝까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광재 후보가 보면 워낙 이제 선거의 달인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현장에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고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좀 반대 스타일인 걸로 알려져 있어서 초반에 이제 이광재 후보가 가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이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광재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논리에 의해서 여기도 끝까지 가봐야 승패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PK 지역일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도 이번에 좀 접전이 펼쳐지는 곳도 많은 것 같고요. 낙동강 벨트도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21대 총선 때보다는 확실히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벨트, 양산, 그리고 김해, 그리고 이번에는 진해까지, 이 창원 지역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좀 상당히 좀 해볼 만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우리 당이 이기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경합 지역으로서 굉장히 집중 지역. 우리도 좀 그 민주당도 집중해서 지원하고 해왔던 지역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PK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접전 지역이 많아서 물론 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조금씩 좀 흔들리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공천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이. 예. 저희가 이제 PK 지역이 상당히 내주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최근에 내주기 시작한 게 아니라 벌써 한 18대, 19대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낙동강 벨트는 공천을 아주 정교하게 잘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막 다선들을 여기저기 ом기고 돌려막기 하고 막 이러면서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공천을 하길래 예.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했어요.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조혜진 의원을 김해에다 배치하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선거 얼마 안 남겨놓고 굉장히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서병수 의원을 갑자기 옮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천이 너무 이제 PK 지역을 우리가 너무 이제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여야가 오늘 이제 최종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각 당 뭐 여야 대표들의 또 정치적 운명도 좀 엇갈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반보다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쨌든 뭐 승기를 잡은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뭐 대권 가도에 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조국 대표가 이제 그 존재감을 명확히 과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좀 야당 내에서도 보다 더 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이 토대도 마련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따라서 대선 가드까지 가는 길에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야권으로 봤을 때는 조국 대표랑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풀이 이제 커졌다고 봐야죠.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큰 전체 야권의 큰 틀로 보면은 예. 그건 뭐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고 예. 물론 똑같이 지금 또 역시 예. 뭐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야권 전체의 이 풀이 커지면서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들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마 야당으로서는 고무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무대에 계속 있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120석 정도는 달성해야 뭐 정치 꿈을 계속 이뤄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뭐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성적표대로라면 조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성적표대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예. 논리가 뭐 되풀이하지는 않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단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 경우는 지금 정치 말고는 다른 길이 다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은 좀 이따 알게 되겠지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단순히 승리했다고만 해서 이 모든 자범들과 불만들 이것을 다 덮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단일 대우로 모든 불만들과 불공정과 그 부당함에 대한 모든 목소리를 다 덮고 갈 수 있는
없는 당인가 민주당이 그런 의문이 들고 만약에 그런 당이라면 민주당은 아마 대선이 어려울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죠. 민주당이 만약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덮고 갈 수 있는 당이라면 저는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당이라고 보고 예. 덮고 갈 수 없는 당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지위가 그렇게 탄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의원님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럼 이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잖아요. 운명적으로. 결국 국민의힘하고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는 대로 뭐 불화설이 있니 없니 해도 예. 결국은 한 팀으로 갈 수밖에 운명으로 얽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뭐 탈당 요구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근데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금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각 당의 희비가 엇갈렸고 그리고 여야 대표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오늘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당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들에게는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도 이러한 애국 시민의 명령을 받들 것입니다. 검찰 독재 조기 정신,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두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은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뭐 돌풍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14석 정도까지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거든요. 조국 대표에게는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의 이 검찰권의 문제 예. 그리고 수사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이제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지만은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냐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문제는 그렇다면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싸고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서 저런 그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람이나 그래서 검찰의 공적이 돼버린 사람 아니면은 그 대선 때의 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300 몇십 번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한 수사권 남용, 검찰권의 남용이 이번에 선거에서 조국 신당의 지지율 돌풍으로 나타났고 저 조국 신당 지지율 돌풍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얼마만큼 검찰 개혁을 좀 명확히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뭐 이제 그 의석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조국혁신당만 가지고는 그런 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면 상당히 큰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뭐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이루겠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 돌풍 이런 거는 이재명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당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심판 예.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데 그 예. 불만이 힘없는 야당도 잘못했고 힘 있는 여당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때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힘 있는 쪽을 이제 매를 드는 이런 우리 오래된 정서 때문에 이제 여당 심판이 더 국민들에게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당 심판을 작동하는 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 대변되는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찍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찍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범야권이 거의
200석 가까운 그런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이것은 시나리오지만 뭐 헌법 개정 그리고 뭐 대통령 탄핵 소추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지는 의석수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총선의 의석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다 그러면은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아니면 여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100석을 넘어서느냐 아마 예. 이 선이 아닐까 생각을 예. 합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 소추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법안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재의결이 이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3분의 2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야당에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농민들을 위한 법이었죠. 간호사법, 그다음에 이태원 뭐 계속해가지고 이런 민생과 관련돼 있는 법안들을 발의하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이 공약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의 관심은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표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 유무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개헌 문제는 좀 2차적인 문제 그 부분은 아마 아무래도 여야 간에 계속해서 예. 아마 그 논의 과정이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예.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이제 탄핵 소추의 문제인데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180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은 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실정과 위법 사항만 가지고도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 충분히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대단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예. 국민의 뜻에 정확히 부응하지 않으면은 아마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결과를 토대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좀 빈번하게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전국에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예. 이 출구조사 결과를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저는 믿지 않고요. 예. 이 출구조사 결과는 본인들의 희망사항일 텐데 그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일단 200석을 야권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다, 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뭐 견제다 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예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뱉는 것이 무슨 예.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석이라는 게 그 의미 자체가 물론 탄핵 소추 가능하고 대통령 거부권 견제 예. 가능하고 예. 개헌 가능한데 200석이 넘어야지 되는 거지 200석이 넘지 않는다면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예단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일들인데 이렇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 있는 가정에 기초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반드시 200석이 아니더라도 예. 말이죠.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제 대통령실과 그 국힘 여당의 관계는 달라질 겁니다. 아직까지 총선 전에는 공천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뭐 당 대표도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마음대로 잘라내고 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공천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이 정부 여당의 관계가 과거처럼 완전히 예. 종속적인 관계로는 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예. 또다시 아마 이 이후에 또 이어지는 또 선거에 있어서도 아마 더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해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경합지가 수십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끝까지 의석수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 예. 희망을 섞어서 사실처럼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예.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출구조사 결과만 보면 물론 저희가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뭐
저희가 뭐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정권 심판 여론이 좀 많은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정권 심판과 지금 예. 탄핵 얘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예. 얘기인데 두 개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언론이 예. 너무 앞서간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개표 결과를 네, 지켜보자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내일쯤 이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이 예. 받아들인다는 뜻이 먼저 들어가야죠.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선택이시고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우르시다는 그 기본 전제를 깔고 대통령실도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정기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로 예. 이제 하나의 사례로 표출된 게 대파 사건 아니겠어요? 대파 사건. 예. 그 대통령 맞춤형 대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심지어는 물가가 얼마만큼 폭등됐는데 국민들이 그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대통령 맞춤형 대파를 한 달을 들고 800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맞춰내는 그 국정 그 주변의 참모들을 보면서 이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게 저는 그 대파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러한 전반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결코 아마 대통령 이후에 남은 3년 동안 정말 레임덕은 일찍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총선 이후 지금 뭐 여권과 야권 지형도가 이제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예. 출구조사 결과라는 상당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만약에 같습니다. 이긴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함께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결단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은 아마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 그거는 홍준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준석 대표도 단독적인 정치를 하는 분이고 그리고 한 당의 대표인 만큼 이준석 대표의 숙고와 결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4번째 국회의원 도전인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야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가 생각보다는 뭐 좋지 않은 그런 성적표를 받아든 것 같긴 한데요. 추후에 새로운 미래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말이죠. 예. 그게 이제 뭐 합쳐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저도 뭐 이 조국 혁신당도 그러니까 합당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합당도 안 될 거고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아직까지 이 본인들이 쭉 얘기해 왔듯이 야권 내에서 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개혁 아젠다를 던지겠다.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민주당은 좀 더 이 많은 국민들과 함께 따라오면 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과거로 보면은 사실 이 정의당이나 그 진보당이 해왔던 역할들을 이제는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고 보다 더 앞장서서 개혁 아젠다를 던지고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과연 얼마만큼 그 뭐 이제 의석수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뭐 쉽사리 그 바로 뭐 합쳐지거나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아마 각각의 그 영역에서 이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정확하게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 내에서 온건한 그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협치를 강조하고 여당과도 좀 이제 예. 가능한 한 좀 협상에서 하자 뭐 이제 이런 강조를 예. 했던 분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선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개혁을 예.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그 당의 지지율의 차이가 바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심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권의 지형도도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두 중진 의원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끝까지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